밀양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2004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 당시 밀양 연합폭력 서클 고교생 40여 명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수사는 피해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신문하며 가해자를 직접 지목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혹은 밀양에 물을 다 흐려놓는다라며 어린 피해자에게 신문 도중 어이없는 비난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공분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이 같은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소송을 벌입니다. 그 결과 성폭행 2차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승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뭐 늘 청소년 사업 하는 사람이니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 뭐 이것저것 또 챙겨가고 있고요. 변호사는 이제 먹고 사는 생업이었는데 그건 이제 문 닫았습니다. 1978년 초임 검사로 시작해 변호사를 거쳐 청소년 인권 운동가로 강지원 변호사는 사회운동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 딱 절반은 여자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과 다른 또 다른 고통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이 봉착할 수 있는 성폭력의 피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요. 딱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밀양 여자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때 뭐 세상이 떠들썩했었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12명으로 늘어났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무료 변호인단을 꾸려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와 뜻을 함께했던 동지, 바로 강지원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분은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을 지내셨던 이미경 소장입니다. 저 1년에 한 번씩은 봤는데 요즘은 어디서 또 강의도 하시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때 이야기도 좀 회상을 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터놓고 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장막 끝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붓고 지나간 자리. 오랜만에 맑게 갠 모습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적한 한 여대의 캠퍼스. 강지원 변호사가 그의 밀양 동지 이미경 교수를 만나러 가는 길. 이미경 소장은 현재 이곳에서 리더십 개발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네. 이거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 네, 여기 네. 멋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미경 교수는 교수 재직 전 91년부터 근 20여 년간 성폭력 상담소 소장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었던 이미경 교수는 성폭행 사건의 법적 자문을 구하며 강지원 변호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네,
전문가와 활동가의 필연의 만남이었던 거죠. 아, 여기가 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모처럼 뵙고 옛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변호사님 뵌 자리에서 그때 수첩을 한번 아, 예. 네, 가져와 봤어요. 아, 수첩. 야, 참. 이거 비밀 장부를.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소장하면서 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를 맡으면서 이 뭔가 이 법 정책에서 많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지원할 때 변호사님께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법적인 조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일 크게 한 게 2004년도 12월 15일 날에 저희가 이제 밀양 여자 청소년 네. 집단 성폭력 사건. 예. 그때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강지원 변호사님이 뭐 하시느냐, 이런 사건에 좀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를 했죠. 네. 아니 그때 제가 몰랐는데 네.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요? 그랬더니 밀양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왜 강지원 변호사 가만히 있냐? 맨날 뭐 여자 청소년들 보호 문제, 뭐 성폭력 문제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보글보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진짜 왜 안 나타나냐고 난리.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건을. 네. 당시 청소년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강지원 변호사. 네티즌들은 그에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도움을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밀양 사건을.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든 변호사랑 또 이민영 소장님이랑 또 저희 활동가랑 간사님 같이 울산으로 갔죠? 네. 아, 그 기억에 참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나옵니까? 10시 30분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아니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네. 울산에 가서 먼저 가족들을 만났고요. 맞아. 그 피해자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모랑 이렇게 같이 만났고. 네. 그리고 또 12시에는 거기 대책위들을 만났고요. 현지 대책위원분들 만나고. 예. 그리고 2시에 다시 또 그 피해 학생을 만나서 다시 만났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시부터는 해당 경찰서에 가고 검찰청에도 가고 또 재판부,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원장. 예, 법원장님 뵀었죠. 기억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정말 정의로운 이런 수사와 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죠. 좀 재판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철저하게 했나요? 와. 그 44명의 가해 학생들 중에 10명만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3명만, 그 중에 3명만 이제 소년원으로 송치가 되는. 가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해자에 대한 뭐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말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행 청소년들,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도 할 건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됐지. 근데 뭐 그 가벼운 뭐 이 손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않은 결과가 됐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난 지금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그 무자비한 폭력성에 놀라고 미개한 수사 과정과 44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분노를 느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피해 여학생을 서울로 전학시켰습니다. 그동안 피폐해졌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어린 피해자는 성폭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로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44명의) 가해자 중 10명만 기소. 나머지 중 14명은 합의로 인한 공소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남긴 채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상담하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좀 전체로 보면 한 1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100명 중에 10명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분의 1. 그러니까 뭐 한 25% 내지 30%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내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뭐 하냐고요. 제가 제일 분노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당해가지고 온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서 수사를 하지를 못하는 망정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미량부로 후려놨다는 등 무엇이 어쨌다는 이따구 소리를 함부로 하고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경찰관이 할 일입니까? 예? 그냥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밀양 사건은 성폭력 2차 피해 수사 재판 과정 그런 걸 2차 피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네. 2차 피해의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려 9가지나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송한 게 9가지였어요. 9가지였던가요? 네.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뭐 그 피해자의 신원을 그렇게 노출한 맞아요. 거는 이름 같은 것도 뭐 네. 다 나가버리고 이 44명의 가해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누가 강간했고 누가 추행했는지 제가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너무 두려울 공포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재판을 걸지 않았어요? 네. 1심에서는 그 네, 신원이 유출된 것만 잘못이다 라고 해서 한 1,100만 원인가 1,5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했었어요. 네. 그냥 당연히 항소를 했죠. 2심 때는 제가 법정에 직접 갔어요. 네. 가가지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판사분들 생각해봐라. 40여 명의 남자애들 쫙 한 방에 놔두고 이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첫 번째 날은 요놈 두 번째 날은 저놈 세 번째 날은 이놈 저놈 이렇게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의 그 당시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막 소리 법정에 앉아있다고 서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너무 흥분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막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서너 가지의 죄목이 더 잘못한 것들이 인정이 됐죠. 네네.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은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2차 피해에 대한 최초의 승소.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여학생에게 전달돼 서울집 전세금 마련으로 쓰이게 됐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사실 이 밀양 사건에서 마련이 됐던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또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후에 많은 제도 개선도 있었어요, 그죠? 네. 뭐 법정도 강화되고 강간죄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또 경찰서에 가면 이제 이 전용 이렇게 한쪽에서 증인 지원실 같은 거 법원에도 다 있고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녹화 진술하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강지원 변호사 등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등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과 협박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과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그리고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 성폭력 등의 문제점이 있어 성폭력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례 바꾸기 운동이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소장 등이 모여 지금까지의 성폭행 사건 재판의 판례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 중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매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각급 법원장, 대검 및 지검장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한 운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한다. 대법원 성폭력 조장한 대법원 판례 바꾸기. 다소 좀 제목이 그렇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바꾸기. 네. 대법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판례 평석을 해가지고 전국에 처음에는 200명의 판사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서울시에 기금을 좀 받아서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저희가 매월 보냈고, 중요한 건 거기에 강 변호사님께서 별 말씀. 이 모든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받고 검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이게 지금 12회 1년간 저희가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2차 피해 관련해서 13회, 그로부터 1년 회의가 하거든요. 이거구나. 네. 예. 그래서 이 그 자줏빛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 봉투. 네, 이 봉투입니다. 판례 바꾸기. 네. 당신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국의 판사 검사들 봐라 이거죠. 네. 몇 분이 이거 받으시고 사실 후원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법조인들 중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판사 검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네.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의 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사실 또 이 작업은 저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그리고 또 학자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의미 있는. 전 지금도 불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폭행, 협박을 해야 죄로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소위 최협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 폭행, 협박이라는 개념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들어야만이 이 방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폭행, 협박을 해야만 강간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최협의설의 가장 좁은 의미의 설이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1년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했어야 좀 더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시민들이 또 이런 여성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운동해서 이제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미경 소장님 같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또 여자 청소년들을 돕는 일, 또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참 일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눈부시게 환한 세상. 그러나 반대편 어두운 곳에서는 아직도 밀양의 사건처럼 무자비한 성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전 솔직히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얘가 와서 그때 변호사님이 자기를 처음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랬대요. 네가 성폭행이 당했냐? 라고 묻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좀 목욕탕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와봐.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거야. 남아있는 건 네 머릿속밖에 없는 건데 그거 없애버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때 첫 번째 만난 그 말에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저를 제2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뜻이 그 이제 망각의 세계로 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에 구속받지 말라는 뜻이고 오히려 그런 문제는 더 당당하게 내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고소할 거 반드시 고소하고 혼내줄 사람도 혼내주고 이런 걸 하자는 뜻이죠. 네. 피해자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떤 역경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것을 성폭력 피해로 해서 나의 잘못된 거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제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곳에는 무서운 호통으로,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안은 두 사람. 비록 미미한 힘이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20여 년간 몸담았던 이 반성폭력 운동 현장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좋은 거죠. 하다 보니까 일단 보람도 느끼고.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게 너가 소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분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어느덧 성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일했던 거 너무 행복했어요.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 모르시겠네. 아, 그래요? 저는요, 청소년 연구하고 청소년 만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되게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래요. 모처럼 일체. 근데 거기에 출세주의적이고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을 차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이 돼야지. 마치 무슨 성공학 책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사고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한 겁니다. 고시 공부하면 출세하는 줄 알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다르게 태어났다. 자기 몫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재밌게 깨달았어요. 다르다는 말씀을 또 인권하고 연결해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비정상으로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아래로 본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 차별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하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 그 각각의 사람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정말 가정 내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식의 사회적 책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미경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서 우리 사회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배웠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또 한 발자국 또 이런 문제도 있네. 저런 문제도 하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그겁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걸 몰랐었구나. 무식했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에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참 많은 분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 소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함께한 동지.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이유였죠.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